밥상에 숟가락이 채 내려가기도 전에 다연이 갑자기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집은 매물로 내놨습니다. 여기로 옮기세요. 봉투 속 계약서에는 옥탑방 월세 25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말자의 손이 떨렸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카드비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라고 속삭였다.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말자의 목소리가 절망에 젖어 떨렸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을지로 뒷골목,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윤말자는 단독주택 마당에서 고추를 따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예전 분식집 간판처럼 따스했죠. 30해 동안 그 좁은 가게에서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고 손님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시절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말자의 손목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어요. 류머티즘으로 붓고 아픈 관절 때문에 국자를 제대로 들기도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2년 전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할머니가 말자야, 이제 어쩌니 하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날 밤 말자는 빈 가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해 동안 지켜온 터전을 떠나는 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말자는 정말 혼자가 되었죠. 남편 박성수는 을지로에서 작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묵묵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자가 분식집을 시작할 때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요. 내가 뒤에서 도울게요 하며 격려해줬거든요. 성수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말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자야,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편히 살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아들 준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었죠. 아들 준호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목소리에서 바쁨이 느껴졌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 다연은 더더욱 냉담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되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더욱 그랬죠. 시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요? 다연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말자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몸도 멀쩡하고 정신도 맑은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다니요. 아직 괜찮아요.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말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일은 추석입니다. 말자는 장독대 앞에서 무릎을 툭툭 치며 일어섰어요. 아이고, 이달이야.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안엔 이미 준비해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고사리는 어제부터 불려서 정성스럽게 무쳤고 도라지는 하나하나 가늘게 찢어 양념했습니다. 시금치나물은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예요. 준호가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어야지. 말자는 당면을 찬물에 담가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준호는 잡채만 나오면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이것만 먹고 살래요. 하며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던 아이였죠. 그때는 준호가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어요. 분식집 일로 피곤해도 집에 와서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45살 어른이 되었지만
말자에게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하소연하던 준호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을까요? 저녁 무렵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이 웃으며 송편을 빚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엄마, 딸이 함께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송편을 만들고 있었어요. 말자는 괜히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저랬는데, 준호가 어릴 때는 추석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만들었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송편을 빚는 준호를 보며 남편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내일 다연이랑 같이 갈게요.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응,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뒀어. 조심히 와라. 말자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어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손목이 좀 아프긴 한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말자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사실 요즘 손목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을지로 뒷골목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분식집 불빛이 켜져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주는 따뜻한 불빛 말입니다. 말자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그 불빛 속에서 보낸 설은 해가 그리웠거든요. 분식집을 운영할 때는 정말 바빴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우리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죠. 하지만 그때가 더 활기찼던 것 같아요.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고 단골들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기도 했거든요. 말자, 아줌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던 동네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되었을 텐데요. 가끔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비록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키운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말자는 부엌으로 가서 내일 쓸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닦았습니다. 명절상에 쓸 예쁜 그릇들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것들이었죠.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해온 그릇들입니다. 내일은 이 그릇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담을 거예요. 추석 당일 오후 말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전도 부치고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압력솥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집 안가득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말자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벌써 12시네. 곧 올 텐데. 말자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명절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나물 반찬부터 시작해서 잡채, 동그랑땡, 각종 전류까지. 손목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만들었지만 하나도 빠뜨린 게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자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서 와, 어서 와. 준호는 예전보다 야위러 보였어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다연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같은 말이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다연의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고생했어. 어서 들어와서 앉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말자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준호와 다연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거실로 들어서자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손목 아프신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가족인데 이 정도야 뭐.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연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손목이 아픈 것도 참아가며 정성껏 준비한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준호는 대충 둘러댔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이건 준호 내가 좋아하는 잡채고 이건 갈비찜이야. 어릴 때 이것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했잖아. 말자는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더욱 그랬어요. 건성건성 몇 젓가락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에 숟가락이 채 내려가기도 전에 다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가져온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데?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은 매물로 내놨습니다. 다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여기 이제 관리비만 나가니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잖아요. 대신 여기로 옮기세요. 다연은 봉투를 말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계약서와 열쇠였습니다. 계약서 위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옥탑방 월세 25만 원 계약서. 주소를 보니 을지로 뒷골목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말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청소하기도 힘드시잖아요. 다연은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말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뭔가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 생각이야? 말자가 간신히 물었어요.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카드빚이랑 투자 실패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잠시만 이해해 주세요. 말자는 천둥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투자 실패? 카드빚? 그게 무슨... 말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권한 투자 상품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께 물려받을 집이라도 불려놓으려고 했는데 원금도 다 날렸어요. 카드로 메우려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준호는 계속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이자만 월 300만 원이 넘어요. 집 안 팔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다연이도 파트타임 하면서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터전이었어요. 아들을 키우고 분식집 일하느라 지친 몸을 쉬게 해준 안식처였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엄마를 옥탑으로 쫓아내 말자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다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면 빚도 정리할 수 있고 어머니도 관리 편한 작은 집에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다연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옥탑방이지만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요. 월세 25만 원이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어머니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말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빚 때문에 팔아야 한다니요. 그것도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다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다연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저희도 어려서 이런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호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말자에게는 더 큰 상처였어요. 그동안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엄마를 대한다니요. 말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말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분식집에서 허리 아픈 것도 참아가며 일한 것도 아들 교육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한 것도 모두 준호를 위해서였는데요. 명절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테이블 위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가족의 단란한 한때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추석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어제 일을 되새겼어요. 며느리가 내민 옥탑방 계약서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월세 25만 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선했어요. 새벽 6시 말자는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꺼내더니 천천히 짐을 쌌어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옥탑방이라니 얼마나 좁겠어요. 30년 넘게 모아온 추억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말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 사진을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이럴 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이제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하네. 오전 10시 말자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30년간 살았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 집도 남의 집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을지로 백송빌딩으로 가주세요. 말자가 주소를 말했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말자를 보더니 어르신, 거기 가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러요. 말자는 간단히 답했어요. 을지로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예전에 있던 작은 가게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말자가 운영했던 분식집이 있던 자리에도 이제는 다른 상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백송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말자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작은 상점들이,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었지만 을지로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제법 번화한 느낌이었어요. 관리사무소는 1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오상호였습니다. 남편 박성수의 절친한 친구였죠. 어머, 말자 누님. 상호가 반갑게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상호야, 그동안 잘 있었니? 말자는 반가웠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일로 상호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누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준호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상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옥탑방 계약서 이야기, 아들의 빈 이야기, 집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상호는 말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님한테 그런 걱정할 일이 어디 있어요? 상호가 서류철을 뒤지더니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상호가 서류를 말자 앞에 놓았어요. 말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상호야? 누님, 이건 성수 형님이 살아계실 때 만들어두신 유언대용 신탁이에요. 상호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성수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말자는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걸 준비해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형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누님 명의로 신탁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상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백송빌딩 형님이 친구들과 공동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처음에는 형님 지분이 30% 정도였는데 다른 투자자들이 하나둘 지분을 매각하면서 형님이 차근차근 사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말자가 궁금해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지분까지 인수하셔서 지금은 누님 단독 명의예요. 상호가 중요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류에 또박또박 적힌 글자가 말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말자 명의 유언대용 신탁 건물 평가액 35억 원. 말자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35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정말이에요. 매달 임대료도 들어와요. 상호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1층 상가들이랑 위층 사무실들에서 월 평균 1,5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관리비 빼고 순수익이 그 정도예요. 말자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옥탑방으로 쫓겨날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35억 원짜리 건물의 주인이었다니요. 남편이 이런 걸 숨겨두고 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수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말자가 의아해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누님이 그런 걸 알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거든요. 상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제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어요. 누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준호가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말자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분식집에서 소박하게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큰 돈을 알게 되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보다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이 건물을 조금씩 매입할 때도 누님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분식집 일로 바쁘신 누님 신경 쓰게 하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상우가 덧붙였습니다. 말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옥탑방으로 보내려 했던 일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 35억 원이라는 재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25만 원짜리 옥탑방을 내밀었다니요. 상호야, 나 결심했어. 말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옥탑 25만으로 보낸 그 손길들. 그 탐욕을 스스로 드러내게 해야겠어. 말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누님 무슨 생각이신지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의 진짜 마음이 뭔지는 알아야겠어. 말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을지로의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말자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 몰랐어.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겠네. 그런데 상호야, 이 일을 준호한테 당장 말하지는 말아줘. 내가 때를 봐서 얘기할게. 말자가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누님 뜻대로 하세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자. 그날 밤 며느리 다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인 게 이상했거든요. 여보, 어머니 괜찮을까? 다연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글쎄, 엄마는 생각보다 강한 분이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을지로로 간다고 했잖아. 거기 뭐가 있는 거야? 다연이 의아해했어요. 아마 아버지 친구분한테 가신 것 같아. 오상우 아저씨라고 법무 일하시는 분이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연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법무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무일? 혹시 우리가 집 파는 거 반대하려고? 다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준호는 말했지만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내몰아 놓고서 가만히 있을 뿐인지 의문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연은 집안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가져가고 나머지 짐들은 그대로 둔 채 나간 상태였어요. 옷장, 화장대, 서랍장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야. 다연은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옛날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사진, 준호 어릴 때 사진들, 가족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병원 진료 기록들과 약봉지들이 있었어요. 류머티즘 약, 혈압약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아니야. 다연이 다음 서랍을 열었어요. 세 번째 서랍 맨 아래에서 다연은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다연은 봉투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분식집 폐업 신고서였어요. 분식집은 이미 다 정리했잖아. 다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들이었고요. 하지만 맨 아래에서 다연의 눈을 사로잡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였는데 발송처가 백송빌딩 관리사무소였어요.
백송빌딩? 다현은 그 이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들었더라? 아, 어제 시어머니가 거기로 간다고 했었죠.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관리비가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아파트 관리비치고는 너무 비쌌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비싸? 다현이 의아해했습니다. 다현은 핸드폰을 꺼내 백송빌딩을 검색해 봤어요. 을지로에 있는 4층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시어머니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지? 다현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는데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임대 수익, 지분, 신탁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대 수익? 시어머니가 임대업을 하고 계신 건가? 다현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혹시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현은 서류들을 다시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서류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월 임대 수익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1,500만 원? 이게 한 달에? 다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시어머니는 한 달에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1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다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돈이 있으면서 아들이 빚에 허덕이는 걸 모른 척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 팔 필요도 없는 거네? 다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돈이 있다면 왜 분식집 같은 힘든 일을 했을까요? 왜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면서까지 떡볶이를 만들었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생긴 일인가? 다현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몇 개는 최근 것도 있었지만 오래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된 것 같았어요. 다현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는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다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구석에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자가 몇 년 전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안전을 위해 직접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박성수가 살아계실 때 말자야,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집에도 카메라 하나 달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설치법 가르쳐 줄게 하며 알려준 것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남편이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혼자서도 간단한 설치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벽 모서리에 작게 설치된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다현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서류를 뒤지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CCTV는 다현이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보는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서랍을 정리한 후 방을 나왔어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화도 났거든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돈이 있으면서 왜 숨겼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다현이 거실로 나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돈이 있어. 엄청난 돈이. 다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준호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어머니 방에서 서류를 봤는데 한 달에 1,500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 있다고. 다현이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야? 진짜일 거야. 왜 어머니가 을지로 백송빌딩으로 갔겠어? 분명 그거와 관련이 있을 거야.
다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다연의 눈에는 욕심이 번뜩였어요.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야. 하지만 다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후 다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거액의 재산이 있다는 확신이 든 후부터였어요. 먼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다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웃들에게 말했어요. 건망증도 심해지시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나이 드시면 다들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는데 결국 요양원 보내드렸거든요. 다연은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동네 곳곳에서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었어요. 일주일 후 다연은 법원에 후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행동을 말렸지만 다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여보,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치매 초기에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드려야 하잖아. 엄마가 치매라는 확증도 없는데. 준호가 망설였지만 다연은 단호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받을 수 있어. 내가 알아봤는데 요즘 독거 노인분들 대부분이 경미한 인지장애는 있다고 하더라. 그날 오후 다연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혼자 계시면서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며칠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어르신들 그런 분 많아요. 마트 앞에서 만난 아줌마가 맞장구 쳤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가족이 잘 돌봐드려야 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윤말자가 치매 초기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다연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후견 신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한편 말자는 백송빌딩에서 며칠을 보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호를 통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해 듣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계략을 알게 된 말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누님 다연 씨가 동네에서 누님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니고 있어요. 상호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법원에 후견 신청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네. 아들 빚 때문에 집 판다더니 이제는 내가 치매라고 하는구나. 그날 저녁 말자는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확인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말자를 보고 다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며칠 동안. 다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응, 친구 집에 있었어.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후였거든요. 다음 날 다연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말자 앞에서 공공연히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이제 저희가 어머니 일들을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뭘 대신 처리한다는 거야? 말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망증도 심해지시고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법원에서도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으셨고요. 다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말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법원에서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어머니,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다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는 후견 신청서의 사본이었어요. 하지만 다연은 마치 이미 승인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면 되세요. 말자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거든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요. 다연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다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말자는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파. 말자가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어머니, 준호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말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19 빨리 불러. 준호가 소리쳤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말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심근어혈 증상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아요. 안정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병실에서 말자가 깨어났을 때 준호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말자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그때 다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다연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저희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임장이에요. 어머니 대신 제가 모든 일을 처리할게요. 말자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 도장은 내 손이 살아있을 때만 눌러. 내 집과 내 이름은 내 것이다. 말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다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어요. 계획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말자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말자는 집에 있기가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다연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준호가 말자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잠깐 나가볼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말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말자가 향한 곳은 예전 분식집이 있던 을지로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분식집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긴 했지만 뒤쪽 창고에는 말자가 사용하던 가마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창고로 들어간 말자는 낡은 가마솥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이 가마솥에서 수없이 많은 떡볶이를 끓였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이 앞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내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밥상이었지. 말자는 가마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5억 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 돈을 숨겨뒀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님 여기 계셨구나. 상호였습니다. 말자가 연락 없이 병원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상호야, 잘 왔네.
말자는 반가워했습니다. 누님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심근허혈이라고. 괜찮아. 이 정도로 죽지는 않아. 말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상호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누님, 이거 보세요. 서류는 CCTV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어요. 다연이 말자의 방에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말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누님 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에요. 다연 씨가 누님 없는 사이에 방을 뒤진 거예요. 상호가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사적인 물건들을 뒤지고 서류를 사진 찍고 심지어 만족스러워하는 표정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상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다연 씨가 거짓으로 후견 신청한 자료들이에요.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누님이 치매라고 거짓 진술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말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상호야, 이제 모든 게 준비된 거지? 말자가 물었습니다. 네, 누님. 법적으로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CCTV 원본, 허위 후견 신청 증거, 모든 자료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야, 복수만 하고 싶지는 않아. 말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경계는 그어야 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 말자는 가마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30해 동안 이 앞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떠올랐어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호에게 편지를 써야겠어. 말자가 말했습니다. 누님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상호가 물었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글로 써야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것 같아. 말로는 감정이 앞서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 말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자는 백송빌딩의 작은 사무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차분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편지를 쓴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널 업고 다니던 밤을 기억하니? 연탄값이 없어서 새벽마다 울며 분식집 가게를 지켰던 엄마를 기억하니? 말자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깨달음을 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왜 널 키웠는지 생각해봐라.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너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길 바라서였을까? 내 아내의 말만 듣지 말고 내 양심에게 물어봐라. 편지를 쓰면서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실망감도 컸거든요. 엄마에게는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지. 엄마를 옥탑방으로 보내려 했던 그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었는지 생각해봐. 말자는 편지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거라. 편지를 다 쓴 말자는 봉투에 넣고 준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으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상우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누님, 편지 다 쓰셨어요? 응, 이제 준호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지.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을지로의 밤 풍경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예전에 분식집을 운영할 때 보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남의 동정에 기댈 필요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내 이름으로 지킨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말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마솥에서 끓인 떡볶이, 아들을 위해 흘린 땀, 남편과 함께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이제 알게 된 남편의 사랑까지. 모든 게 말자 자신의 이름으로 지켜온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내 양심에게 물어봐라라는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다연이 편지를 보려 했지만 준호는 편지를 가슴파리에 넣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 편지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말자는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회의실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누님. 모든 자료 준비해 둘게요. 오후 2시 백송빌딩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자와 상호, 그리고 부름을 받고 온 준호와 다연이었어요. 회의실은 작지만 정갈했고 큰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앉아봐, 다연아. 할 이야기가 있어. 말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단호했어요. 상호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상호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이것은 박성수 님이 생전에 설정해 두신 유언대용 신탁 원본입니다. 서류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익자 윤말자, 신탁재산 백송빌딩 전체, 평가액 35억 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야, 내 아버지가 너와 엄마를 위해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고. 말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본 서류들이 모두 진짜였던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한 달에 1,500만 원씩? 맞아요. 상호가 대답했습니다. 상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최근 6개월간의 임대 수익 명세서입니다. 월 평균 1,500만 원, 연간 약 1억 8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집을 팔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응, 준호야. 내 빚 정도는 몇 달 임대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말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상호가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CCTV 캡처 사진들이었어요. 다연이 말자의 방에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촬영된 영상입니다. 윤말자 여사의 방에서 촬영된 것이고요. 상호가 하나씩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연 씨가 개인 서랍을 무단으로 뒤지고 서류를 촬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머니 몸이 걱정되어서. 걱정이요? 상호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걱정 때문인가요?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다연이 법원에 제출한 후견 신청서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후견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윤말자 여사가 치매라고 거짓 진술했고 동네에 그런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다연아, 이게 정말이야? 다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이 빌딩은 윤말자 여사 단독 소유입니다.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단 침입과 허위 후견 신청은 명백한 법적 위반 행위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한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야.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다연은 달랐습니다. 억울해요. 다연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가족 재산인데 왜 혼자만? 당신들이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말자가 차가운 눈으로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가난은 체면이 아니라 근성이야, 다연아. 말자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지킨 건 내가 결정한다.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다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왜 저만 몰랐어요? 준호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준호가 결심한 듯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다연아, 그만해.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옥탑방으로 내쫓으려 한 게 가족을 위해서야?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어. 엄마 방을 뒤지고 거짓말로 후견 신청까지 했잖아. 다연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집 팔자고 했잖아. 그때는 왜 안 말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처럼 계획적으로 엄마를 속이지는 않았어. 준호가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연아, 우리 이혼하자.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를 욕심으로 짓밟은 널 더는 내 곁에 둘 수 없어. 미안하다. 다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응. 엄마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말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제 각자의 선택만 남았어요. 한 달 후 을지로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백송빌딩 앞에 이사 트럭이 서 있었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자는 4층 최상층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중이었습니다. 누님, 정말 이사하시는 게 맞아요? 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살던 집에는 이제 좋은 기억보다 아픈 기억이 더 많아. 새 출발을 하려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집은 이미 매매 계약이 성사된 상태였습니다. 다연히 급하게 매물로 내놓았던 집이었지만 말자가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매매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대로 팔기로 했어. 말자가 상호에게 설명했어요. 준호 빚도 갚아야 하고 무엇보다 그 집에서는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매매 대금은 준호가 빚 갚고 새 출발하는 데 쓰게 할 거야. 최상층 오피스텔은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을지로 정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말자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예전 분식집이 있던 골목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면 예전 가게도 가까이서 볼 수 있겠네.
말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옥탑방이 아니라 최상층에서 자신의 건물을 내려다보며 사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키카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말자가 카드를 대자 초록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주인이 된 기분이네. 말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말자는 상우와 함께 중요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임대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예요. 독거노인 주거 지원금 기금을 만들고 싶어 말자가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누님.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달 임대 수익 중 일부를 떼어서 어려운 독거노인분들께 월세 25만 원씩 지원하는 건 어떨까요? 말자는 그 금액을 들으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25만 원. 며느리가 나한테 내민 옥탑방 월세와 똑같은 금액이네. 그럼 더 의미가 있겠네요. 누님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이 더는 쫓겨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래, 나 같은 노인이 더는 쫓겨나지 않게 하자. 말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다영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디서 살고 있어? 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임시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집 매매 대금으로 빚 정리하고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예정이에요. 고시원이라니. 말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회사는 그만뒀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말자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도움은 받지 않을 거예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자는 아들의 변화가 기특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정말 힘들면 엄마가 있잖아.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주말이 되면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분식집에서 쓰던 가마솥을 가져와서 함께 닦기도 했어요. 엄마, 이거 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내가 이 앞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숙제하곤 했지. 말자가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엄마가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도 잘 컸더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걸 잊고 살았던 거죠. 준호가 가마솥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준호는 집 매매 대금을 받았습니다. 다영과 협의를 거쳐 재산 분할도 마무리됐어요. 엄마, 빚은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작은 원룸도 계약했고요.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디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걸어서 10분 거리라 엄마 보러 오기도 편하고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말자는 창밖 을지로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준호야, 가족이면 의무부터 해야 해. 말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보여줘. 그럼 엄마도 다시 믿어볼 수 있어.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어머니의 용서보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컸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정말로 변화했습니다. 작은 음식점을 차려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어머니가 분식집에서 배운 레시피를 활용해서 정직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가 정말 좋네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세요. 준호가 어머니께 보고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정직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 말자는 아들의 가게에 가끔 들러서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거든요. 엄마, 이제 장사도 안정됐어요. 몇 달 후 준호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 고생했다. 어느 저녁 말자는 혼자서 백송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을지로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분식집을 운영할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말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왜 이런 걸 숨겨뒀는지.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걸 알고 있었구나.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준호도 제 정신을 차렸고 나도 내 이름의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 아래쪽에서 준호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응, 바람 쐬러 나왔어. 저도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래, 함께 있자. 모자는 나란히 서서 을지로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족이면 의무부터, 그리고 나를 지킨 건 내 이름이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